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는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10월 달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6만 4천 명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은 전달보다 0.2% 하락하면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용 창출의 대안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만 4천 명에 그치면서 4개월째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취업자 수 10만 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성장률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취업자 수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강혜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예, 오늘 바이오로스 회계 부정을 한 거라고 결론을 낸 거죠? 네, 오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는지 여부였는데 증선위가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1년을 앞두고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는데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조금 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금융감독원 등이 제시한 증거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해석해서 적용했고 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해 중과실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근거는 뭔가요? 네, 회사 내부 문건과 제보 등 금융감독원 등이 제시한 증거들을 고려했다고 했는데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회사의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사전에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 불능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유도한 점을 확인했고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할 예정이고요.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여부, 그러니까 폐지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증선위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할 예정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또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지난달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9월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실업률은 10월 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 명.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월 5천 명을 기록한 이후 넉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줄었고 제조업 취업자는 올 4월부터 7달째 줄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져 지난 2월부터 9달째 하락세입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늘어난 97만 3천 명. 40대가 3만 5천 명, 50대가 3만 명 늘면서 전체 실업자 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 10월 기준으로 지난 2005년 3.6%를 기록한 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고용 상황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40, 5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고 이것이 전체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상승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고용 부진 만성화로 고용시장을 이탈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만 5천 명 늘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 고액 체납자 9,400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인들도 있고 전직 대통령 등이 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우리 돈으로 5,340억 원, 1인당 5,700만 원이나 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지방소득세 104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입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는데 현재 배임 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어 오정현 전 SSCP 대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이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 9천만 원,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8억 8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3년 연속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체납자 명단엔 35억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세금 관련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땐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재판이 끝나면서 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많이 늘게 되면 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리는데도 지장을 초래를 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상대적인 박탈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만 5,340억 원, 1인당 5,700만 원이나 됩니다. 한편 법인 기준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로 552억 원, 이어 효성도시개발 순이었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시가 세운 JU 개발과 JU 네트워크도 체납액이 각각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광주 공장 설립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오후부터 현대차와 최종 담판에 들어갔는데요. 현대차는 물론이고 기아차 노조도 협상이 타결되면 파업을 하겠다고 아주 반대 의사를 극렬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단은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현대차와 최종 담판에 들어갑니다. 한국노총이 포함된 투자유치단은 어제 밤샘 회의 끝에 현대차를 설득할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과 정부의 지원 사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나섰습니다. 광주만이 아니고 군산, 울산, 창원 여러 곳에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지역 특성에 알맞는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 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에 이어 오늘은 기아차 노조까지 광주형 일자리 체결 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지역과 정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노조의 반대로 성사 여부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 부진이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적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 약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키거나 임원이 불법을 저지른 항공사는 앞으로 최대 2년간 새로운 항공 노선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폭행이나 횡령,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항공사 임원을 최대 5년 동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 9월까지 벌어들인 돈이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4조 1천억 원으로 이에 따라 누적 순이익은 12조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12개였던 공개 항목을 61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 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안에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실내 공간만 금연구로 지정됐었는데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이제는 금연구역을 외부로까지 확대하게 된 겁니다. SK텔레콤이 5G 전파 송출을 보름여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에 설치된 5G 상용망을 공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KT, LGU 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5G 전파를 송출하고 내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최근 한 벤처기업이 자체 기술로 모유 속에 있는 면역 성분을 생산을 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최나래 기자입니다. 모유, 특히 초유에 포함돼 신생아의 면역력 증진이나 두뇌 발달 등의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시알릴 락토스. 국내 벤처기업 진캠이 대량 생산에 성공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기술 확보 10년 만의 결실입니다. FDA 인증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종 의약 보조식품으로 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갓난아기들을 위한 조제분이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저하된다든지 면역 시스템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 세계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바이오 소재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만 오는 2020년 지난해보다 약 2배 이상 규모인 16조 5,400억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구와 생산 과정의 규제입니다. 우리나라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GMO로 얻은 그 효소 가지고 만든 기능성 물질들, 어떤 그 식품들이 현재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 미국에서 이제 허가해주는 그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 한 20년 동안 연구된 성과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시알릴 락토스 생산. 미 FDA 인증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함께 규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 기간은 이제 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상장 이 심사가 언제 끝날지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라는 결론을 증선에 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오늘 증선회가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분식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그 이유를 분석을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오늘 그 고의로 결론을 내린 건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내부 문건 공개 이전부터 지배력 상실이나 자회사의 가치평가 금액은 제외하고라도 콜옵션의 이면 계약, 즉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에 대한 부채를 공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의 부채 미공시에 대한 분식 회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내부 문건을 보면서 이 정도로 정교하게 대안과 수치를 선택하고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그 회계 수치 왜곡 표시는 오류와 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식 회계는 이제 수치와 회계 처리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번에 내부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기업이 수치화 회계 처리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금감원이나 증선이 등 규제 당국이 고의성 입증에 충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분리를 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부분이 그 증선위가 결론을 낸 부분을 보면 그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의 바이오젠 이 회사하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둘이 이제 이 바이오에피스라는 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지배 여부가 이제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 지배를 증선에서는 하고 있었다라고 본 거죠. 2012년 이후에 계속. 네. 그러면 그 공동 지배를 했다라는 것과 오늘 그 결론의 이 고의 회계 무식 여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국제 회계 기준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예전의 회계 처리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 도입하기 전에는 이제 50%라는 지배력을 가지고 이제 소속 지배 회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IFRS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회사가 지배할 파워가 있으면 연결 대상에서 포함하고 없으면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연결이든 지분법이든 그 자회사의 실질은 동일하고 사실 회계 교과서에서는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을 적용해도 지배력만 상실한 거지 자회사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는 2011년부터 이제 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 지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사로 이제 표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그 지배력을 이제 실질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더라도 예. 이 특정 시점인 2015년에 지배력을 상실했고 그다음에 공정가치 평가를 이제 레벨 3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과다하게 부풀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감춰진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규제 당국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문건에서 의도가 이 부분이 드러나서 이번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콜옵션 문제인데 콜옵션을 지금 이제 삼성 쪽의 내부 문건을 보면은 콜옵션이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증선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던데 이 콜옵션이 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문제가 됐던 겁니까? 이 콜옵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의하면은 이런 이면 계약을 2011년부터 맺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더머니 내가격으로 되면서 2015년에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다시 선정하면서 관계회사를 이제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내부 문건처럼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또는 상장을 하기 위해 아니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부여한 경영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칙 중심의 개념을 넘어서는 재량권 남용을 파악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그 분식 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당장 거래 정지도 되고 검찰의 고발 조치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될 건가요? 오늘 조치로 인해서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고 검찰 수사가 있을 텐데요. 물론 금감원이나 증선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만요. 이 규제 당국의 조치로 인해 일단 해당 기업이 받는 이미지 타격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부 문건에서 언급된 합병 비율이라든지 회계법인의 수치 제공이나 대안 제공에 같은 문제점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일 텐데요. 일단 당장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 또 그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을 가늠하면 피해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네, 거래 정지가 얼마나 갈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거래소에서는 이제 이러한 분식회계 상황의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상패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코스피의 경우 이제 분식회계에 의한 실질 심사로 상패된 적은 없었거든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항공우주 같이 수주산업의 경우도 이 중요한 핵심 역량 사업이나 뭐 투자자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이제 계속기업 존속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상황은 조금 기존의 상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상황은 수주산업의 특수성이 아니라 실질 지배력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의 재량권 남용과 기업 상장과 합병 비율 산정이라는 고유성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형 기업의 상장 폐지에 대한 의사결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또 하나 가져오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 가져오는 파장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회계를 분식한다. 뭐 또 비근한 예가 가까운 게 2016년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5조 원대 이제 회계 분식해가지고 증선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믿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대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실 생각까지 들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만약에 경영자에게 작성 책임이 있는 재무제표를 이제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의도 없이 충실히 작성하고 내부감사인과 내부감시기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 삼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증선이 결정 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주식 게시판을 좀 잘 봤거든요. 근데 놀란 점은 많은 분들이 증선의 결정을 기회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삼성은 어차피 못 건들고 혹시라도 고의로 판명이 안 나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어가시는 주주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경마로또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간이랑 차트 흐름만으로 투자하시는데 회계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가치 투자, 다시 말해서 회계 정보에 입각한 투자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투자 의사 결정 수단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깨지면 부정과 사기는, 그러니까 판치는 레몬 마켓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주범으로 회계 부정이 지적될 정도였는데 20년이 지난 상황에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사실을 회계업계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2018년부터 외관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명대 손혁 교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생 연결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얼마 전에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좀 이름이 좀 낯서실 것 같아서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여야정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노조는 왜 또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지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광주형 일자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뭐 많이 소개되긴 했는데요. 예,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요. 광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경차형 SUV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완성차 라인인데요. 일종의 약 1,000명 정도의 정규직이 채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협력업체까지 합하면은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고용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서 이제 이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돼요. 지금 뭐 원래 뭐 내일까지 뭐 협상을 타결한다고 지금 이야기돼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마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광주시하고 한국노총은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일자리 사업에는 현대차가 이제 광주시가 제1대 주주가 되고 예. 현대차가 2대 주주가 되는 것인데
광주시와 한국노총만 합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대 주주인 정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현대차가 또 합의를 같이 해야 되고요. 예. 여기에 또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노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차에는 또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6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부하고 광주시하고 뭐 현대차하고만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쨌든 광주시와 한국노총 간의 합의, 기본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게요. 여기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SOC 등 이제 지원을 약속해준 지금 1단계 합의 상태가 이루어진 그런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까지는 됐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진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저희도 아까 보도해 드린 바대로 현대차 노조, 여기에다 이제 기아차 노조도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건데요. 그렇죠.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이 현대차 노조하고 기아차 노조의 반대가 상당히 지금 강한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반값 일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의 조합원들, 자기 소속의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이게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자리가 이제 나서게 되니까 이런 일자리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네. 이제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과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광주형 일자리가 유지되려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 물량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좀 만약에 이 유지하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이 생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럼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 공장의 물량을 이쪽으로 또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 되면 자기 기존의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향 평준화될 얘기가 있고 과잉임금이 우리가 너무 과잉임금을 받고 있는 거라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자동차 생산 판매도 좀 시원찮고 생산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물량을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의 물량이 이 광주형 일자리 쪽으로 가면 기존 일자리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죠. 고용이 불안해진다. 이게 그러면은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보면 됩니까? 혹시 노조가 특히 민노총과 이렇게 현대차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뭐 다른 혹시 속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노조는 일단 자신들의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이제 주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약간 속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이낙연 총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노동 혁신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혁신 모델?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노동 개혁의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 모델로 이제 이 현 정부가 상당히 비중을 두어 추진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제 임금 격차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저임금 구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노동 개혁의 신호탄 아니겠느냐. 앞으로 임금 삭감이라든가 근로조건 양보 등 다양한 그런 노동 개혁의 이슈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우려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상급 노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 정부의 노동 정책이 후퇴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호탄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일종의 이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개혁을 위한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게 좀 의아스러운 거는요. 민주노총이 이렇게 이런 이유를 놓고 이제 반대를 하지만 한국노총은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노조 쪽에서도 노동계 쪽에서도 한 노총은 찬성하는데 민노총은 반대인데 이런 또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 노동조합 내부의 노총 내부의 역학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이런 완성차 노조와 같은 금속 노조의 이 주력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부품회사라든가 협력회사들이 오히려 한국노총에 어떻게 보면 주된 가입 대상 근로경제 조합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품 협력사 노동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오히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에서 완성차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은 1,0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품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이게 10,000명, 12,0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이해관계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속해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와 근로조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것인데 반대로 완성차에 종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반값 임금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데서 이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 이게 됩니다. 또 노총과 민노총의 이제 그 회원사들의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또 역할을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하나의 전문가직 관점에서의 하나 이제 진단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현재는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는 현대차가 경영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대규모 네네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 경영상의 문제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게 경영권 영역이니까 네. 이 경영의 의사결정은 이거는 충분히 이제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렇죠. 지금 현대차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현대기아차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기억을 하다시피 3분기에 현대차의 경영 실적, 영업이익이 76% 전년 대비 급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게 4분기 실적 악화로 이어지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경영 위기로 이제는 경영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그러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은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경영 위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경기가 좀 좋고 차가 잘 팔리고 있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은 뭐 이해가 되는 바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좀 됐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이 고용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것이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이 고용 유발 효과는 상당히 크죠. 이제 문제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지 말지는 당장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대개 이제 3년 내지 5년 뒤에 이제 그 결과가 판단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성공하는 일자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 이제 토요타나 혼다 이런 데 보면 리쇼링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외국에 나갔던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다시 이 생산 기지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그런 어떤 노동 혁신의 어떤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상당한 성적을 낼 수 있다면은 그런 모델들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노사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외로만 지금 계속 진출을 했었는데 그런 해외 진출의 어떤 그 해외로 진출해 있던 생산 기지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두르라도 잘 안 두르잖아요. 그렇죠. 안 근데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자리 잡으면 두를 수도 있다. 고임금 구조에다가 노사 분규가 심하니까 들어오질 않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노사 협력 모델이 나오고 그런 노동 혁신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마중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갖고 있는 것은 잠재성은 상당히 있겠다.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차 시장이라는 게 사실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게 과연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생산 모델일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앞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집중 분석이 지난 10월 달 고용 동향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쉬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림대 최영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 얘기도 결국은 고용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나온 김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 전문가가 보시는 또 비유는 또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고용 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는데 네. 마땅한 돌파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GM 자동차가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가 반등을 할 때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는 노사가 임금을 깎고 임금을 깎고 예. 그게 핵심이에요. 노동 비용을 낮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하나의 특징은 그 대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를 공정거래 관계로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받을 뿐만 아니고 낮게 가져갈 뿐만 아니고 하청 단가나 이런 건 제값을 치고 하겠다. 지금 부품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너무 그게 단가 그 인하 압박이 커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 매년 그 하청 단가 인하 때문에 원하청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너무 크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임금을 깎아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모델의 공장에서는 적정 임금을 받고 하청 단가도 적정하게 가져가고 근로시간도 너무 과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 가자. 근데 그런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참 좋은 취지죠. 우리 지금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노조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날 것이냐, 광주에서만 끝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뭐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뭔가 이게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임금 인상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물량을 뺏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노사 보고만 그렇게 양보해라 이런 게 아니고 임금을 3, 4천 정도로 적정 임금으로 가져가면 정부에서도 실질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투자를 해줄게. 이런 이제 노사 정의 어떤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이에요. 그러게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야권에서 이거 합의해 준 거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쪽에서도 이게 현재 고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이게 노동개혁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교수님 모신 게 광주형 일자리 얘기가 아니어서 이제 오늘 모신 이제 그 본연의 이유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도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10월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취업자 수가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지난달보다 더 늘었대요 취업자 수가. 그러니까 한 6만 4천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달 이번 달 해서 한 5, 6만 이렇게 느는데. 그러니까 바닥은 쳤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 보도들 나오는 걸 쭉 보면은 전반적인 분들이 뭐 넉 달째 10만 명 이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서요.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10만 명이 왜 기준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금년도에 이제 10만 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 뭐 약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뭐 10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보면 이게 당초 예상은 한 30만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대충 그 정도 나왔잖아요. 작년에 32만이었고 그러면 한 30만 예상을 했는데 한 번 수정을 해서 18만 이러다가 그것도 안 되고 지금 9만, 10만 뭐 이런 정도거든요. 연평균에서 한 9만, 10만? 뭐 KDI는 7만 5천까지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 같고 이번 10월 달 나온 걸 보면 아마 9만에서 10만 그 정도 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10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래 정부가 목표로 했던 30만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전망치보다 줄어든다라는 거는 전망치가 너무 틀려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일자리 정보를 표방하고 뭐 예.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시키고 굉장히 어떤 의욕적으로 했는데 네. 고용 사정,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럴 거라고는 짐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에서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들도 이 일자리 동향을 보고 하반기 들어서면 굉장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가져가던 일자리 정책 기조와 실제 고용 시장의 동향과는 굉장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권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청와대 뭐 수석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바뀌었고, 물론 장관도 바뀌긴 했지만 사실 그런 분석을 하고 전망하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기재부라든가 이쪽에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초기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탄핵 국면이었고, 그랬죠. 새 정부가 들어와서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들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어떤 구조조정 동향이라든가 이미 과잉 상태에 있던 자영업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하는 그 실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고용이 10,000명 이하까지 떨어지고 10만 이하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그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한 3분기 뭐 이런 정도 들어와서다. 거의 6개월 반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1년 반 시점쯤 돼서 이제 경제 사령탑도 바뀌고 뭔가 약간 이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략 일자리에다가 쏟아부은 예산이 54조 추경까지 합해서인데요. 그러면 올해 거는 제외하고 작년 것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인데 그럼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한 걸로 따지면 작년에 계획했던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획했던 예산들이라는 거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그냥 시장 상황 안 좋은 것 같으니 일단 예산부터 쏟아붓고 보자 뭐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약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 일자리 예산 54조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고용보험 제도나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이 정부 들어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든가 약간 일자리 예산에 좀 더 부었다. 한 2, 3조 정도 더 부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40조, 50조 매년 뭐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일자리 실정이 이것뿐이 안 되냐? 이거는 좀 억울한 그러면 수 있고요. 그 54조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우리나라 경제 뭐 수준의 뭐 10만 명 뭐 이런 것은 별 의미 없다. 10만 명이라는 의미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우리가 지금 정부 수치로는 대략 2.78% 정도 올해 성장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2.5%까지 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일단 합니다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67% 정도의 성장률에 뭐 합리적인 적절한 수준의 취업자 수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래요? 나오는데요. 그게 묘한 것이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한 7, 8만 개, 1% 성장에 7, 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일상적인데 7, 8만 개. 네. 묘하게도 박근혜 정부 때는 1% 성장하는데 한 11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거기서 많이 늘었군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인구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은퇴를 안 하고 자영업했죠. 자영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쪽이 과밀 상태가 된 것이 조기에 은퇴한 50대 중후반 인력들이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가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뭐 이미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밀려 나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치로 재미 본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재미 봤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그 후유증을 좀 시달리는 거고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 1%당 대략 한 7, 8만 명 정도. 요게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정상적인 지금도 그 정도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6만 4천 명이니까 얼추 한 80%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도 되나요? 아니죠. 그 2.7% 뭐 당초 이제 3%에는 2.7%에다가 한 7, 8만 개니까 20만 개, 20만 개 정도. 예, 그 정도 20만 개, 25만 개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자리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25만 개, 30만 개 이런 정도 기대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현실적인 예측으로는 내년에 뭐 10만이 될까 말까?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이 2.45%라고 해도 그보다 훨씬 못 미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략 우리가 우리 현재 성장률에 비해서도 이 고용 상황은 훨씬 더 못 미친다. 뭐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맞춤형 일자리를 뭐 몇만 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너무 뻔한 거잖아요. 대책이 안 되고요. 그거는 어차피 대책이 안 되고 결국은 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구조조정 이게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돼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조선 이쪽에서의 예. 그리고 자영업 부분에 부풀어 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그것도 구조조정이군요. 지난번에 백종원 씨가 국정감사에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그 자영업 부분의 문제, 과밀 상태다, 과잉이다, 과잉 경쟁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은 있겠죠. 근데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야권에서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일자리 예산 23조 내년에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절반은 삭감해야 된다. 뭐 하면서 이제 근거로 드는 게 그렇게 돈 쏟아붓고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결국은 그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었냐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만 적용한다고 그래서 과연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늘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의문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 따져야 될 거는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정부가 직접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좀 국회에 엄밀한 뭐 이렇게 좀 감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야 될 복지 투자라든가 그렇죠.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현금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복지라는 거는. 복지라는 건 대개 어떤 서비스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 10년간의 일자리 동향을 보면 그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쪽에서 150만 개가 늘었어요, 일자리가. 지금도 주로 그쪽에서 일자리가 늘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알겠네요. 요양보호제도라든가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 보육 서비스 이런 게 늘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사실 필요한 분야기도 해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 전망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년 성장률을 따지면은 부합할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정도는 돼야 된다는 내년에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10만이 왔다 갔다 한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가 25만 명이 늘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15만이 늘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고령화되면서 기본적인 어떤 취업자 정도가 15만이라면 거기에 5만 내지 10만 정도 더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또 아직은 현재는 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정도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 내년에 그 부족한 10만 정도의 일자리가 정말 정부의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뭐 저희도 내년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까지 걱정들은 많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5도에서 한낮엔 서울, 대전 14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때 나쁨 단계로 나서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서울 14도, 수원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엔 속초, 울진 14도, 강릉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 사이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 대구 16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금요일은 전라도와 제주도에 비가 내려 토요일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비지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큰 기사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